지난번에 공연을 이제 우연치 않게 보러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우연히 철학과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요즘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그냥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근데 최근에 나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어,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채널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안 가르쳐 줬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함구했고, 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런 유튜브,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 하는 거 전혀 모르거든요. 아마 하는 줄 알면은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다고 이제 그냥 어떤 컨텐츠냐, 그래서, 정치 철학 관련이다. 그랬더니,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김어준 같은데 왜 못 나가냐. 박구용 교수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박구용 교수처럼 못 나가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는 교수가 아니지 않냐. 나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근데 이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제 주변은 전부 다 박사야, 박사. 왜 이렇게 박사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박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만 박사 아니야. 나만 박사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전 박사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과거에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저는 이제 병원에서 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 비만, 성형 쪽을 관리하다 보니까 환자라는 단어보다는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회원분, 자주 오시는 분, 회원분 계시는데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이시죠. 왜 나만 박사가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박사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니 아이 저보고 실장님이 왜 박사가 아니냐고. 제가 이씨잖아요, 이제. 이씨니까 뻥꾸라 박사 이 박사라고. 우리한테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하고 박사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우리한테는 실장님이 뻥꾸라 박사 이 박사, 오늘부터 박사 이 박사라고 그랬던 별명을 지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이 박사라고 장난치세요.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가족처럼 잘 지내는데 나만 박사 아니네 진짜. 그랬던 기억이 최근에 있었어요. 나 너무 웃겼어. 왜 나보고 거기 안 나가니? 김어준 같은데 왜 안 나가? 김어준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철학을 공부한 또 이제 사람인 거지. 제가 또 철학자는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경계선에 서 있다. 경계선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지를 같은 설명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비슷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를 따라 한다 한들 그 목적과 의미 전달이 원조 맛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제 설명이 그랬습니다.
제 주변 관련 이야기와 뭐 저와 밀접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그것을 철학사와 관련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장난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 때는 조금 재미없고 생소하셔서 쉽게 나름대로 전달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본디 그 이과 관련 공부를 했던 사람, 간호학 공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라 이 문과 쪽, 법 관련 쪽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난독증도 좀 있다. 글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에 텍스트를 한 번에 확 눈에 들어오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고. 그런 사람들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 뭐 진도가 3페이지 나갈 때 저는 한쪽 페이지 3분의 1도 못 나가고 뭐 이제 그랬거든요. 암기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술술술 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 쪽이 맞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녹음을 하다 보면은 생전 없었던 해소기침이에요. 이 기관지 흡착 증상이 일어나서 목이 컬컬 하다 보니 헛기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긴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 혼자 녹음을 할지라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재미가 없으셨겠지만은 나름대로 쉽고 편안하게 제가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을 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해도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좀 있어야지 그런 쪽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야기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당선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철학적으로 그래도 철학 공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철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서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분들하고는 사뭇 다른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채널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제 가끔 제 이야기 들으실 때 감탄하실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똑같은 설명이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저도 제가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제 얘기 듣다 보면은 제 얘기 재밌다라고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왕왕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재밌는지 사실 모르고 떠드는데 놀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없으시면은 뭐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남은 재판, 그러니까 남은 판결이 4개가 더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미친 겁니다. 그쵸? 법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도 작은 채널이지만 시사평론을 나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사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1심 판결이 얼마나 골 때렸는가에 대해 아주 짧은 이야기로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낙선자를 엄벌하지 않습니다. 낙선했다는 것은 이미 그 과정에서 설사 불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애초 이 목적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낙선자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 사실도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래, 허위 사실이라고 손치자. 당신들 말대로. 낙선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한국 역사상. 이재명 판결을 전무후무한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 철학이나 학문을 연구할 때는 해석과 해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을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의 시각은 너무 시시하고 유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보았을 때요. 그리고서는 막 자기 작품만 내고 자기 저서만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기초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나마 기초 철학자, 미술도 뭐 순수 미술 좋은 것이잖아요. 기초 미술. 그리고 뭐 서양 철학, 일본 거, 서양 인문학 하면서 인터랙션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디서 빨리 남의 것 이제 빨리 가져다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하는, 뭐 니체 소개하면서 마치 자기가 니체인 것처럼, 이게 이제 대부분 다수예요. 니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와 산책하면서 공론화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대화하면서 니체로부터 얻어낸 능력을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실과 현상을 해석하고 해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니체가 되어서 니체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꼴물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게 잘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되게 못나 보이고 시시해 보여요.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어렸을 때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보이면 대단해 보였던 경험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좀 똑똑한 친구들.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니체가 아니기 때문에 띠발이란 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회를 볼 때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철학적으로 있다. 현상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작동하는 예로서 보는 방법.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이 쉽게 와닿지 않으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드라마지요. 저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실제로 출연하는 배우의 팬이기도 합니다. 셜록이라는 영국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경과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명탐정 셜록 홈즈가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가서 추측을 하면서 마치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장면도 바뀌고. 이 드라마에서처럼 선생님들이 셜록이 되셔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으세요. 셜록이나 그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찍는 감독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현상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포착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포착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사고의 1단계입니다. 사고의 1단계. 두 번째로는 사건의 이데올로기를 포착해야 돼요. 또 포착해요. 이데올로기를 포착해서 비판하는 것이 방법론의 두 가지 방법이다. 이데올로기는 한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냐? 사진 촬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진 찍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나 모델 또는 찍을 대상에 대해서 촬영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사진 선상에서 어느 점을 부각시켜야 잘 나올 수 있고 아름답게 이 대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잘 나오게 찍어야 되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데올로기를 찾아서 그 안으로 스며들어서 비판하는 것인데 어려우실 테니까 또 예를 들어보면 사진을 찍는 대상의 단점, 예를 들면 체격에 비해서 다소 머리가 보기 좋게 크다. 그럴 때는 전신 사진을 찍기보다는 줌으로 상반신 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위를 찍어준다든가, 아니면 전신을 찍을 때에는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커트해서 찍어준다든지 하는 기법으로 보완해주는 점이죠.
이런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반영을 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헤겔은 첫 번째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시대를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헤겔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이 헤겔이 한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고요. 시대 정신은 개념을 시대에 따라 포착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시죠? 과거에 제 영상에서 보면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과 정신의 합성어이다. 시대 정신은 온전하게 한 단어로 나온 말이 아닌 시대와 정신의 합성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안 들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결 이제 되시겠죠?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저희 교수님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결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연결을 하셔야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일어난 큰 사회 현상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대통령 당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당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둘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당선은 그 둘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트럼프가 지향했던 것이 아메리칸 퍼스트가 특별한 이유로 균열이 나지 않는 이상 당선이 된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앞 선거에서는 낙선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이번 당선을 저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 메리토크러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메리토크러시. 이 말은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의미를 가진 개념인데요. 우리말로는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메리토크러시. 근데 또 제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역으로 혼동을 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역으로 오역인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뭐죠? 데모크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모크라시인데 이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에는 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데모크라시는 데모스가 통치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과거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메리토크러시는 능력주의인가? 능력주의 주의 빼야 돼요. 그럼 능력이라는 말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해서 찾아보면은요, 어떤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자가 지배한다. 능력 있는 자가 지배를 한다라는 말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뉘앙스가 어떠세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그쵸? 능력주의라고 하면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능력이 있어야 좋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메리토크라시에서 사용되는 단어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능력주의로 해석되니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자들은 뭐 하나 몰라요. 이런 오역 하나 교정하지 않고 연구비는 특활비로 엄청나게 쳐받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거나 빨리빨리 하나하나 교정을 좀 하고 오역 수정을 좀 하지. 깝깝합니다. 이 말을 이제 맞게 표현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을,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이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아이디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착취해서 저는 등록을 해갖고 꿀을 빨아먹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을 착취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엄청 위험한 뜻인 것이죠. 정치가 자본화되면요, 결국엔 끝이 자본이 정치화되는 것이거든요. 이 결말이 지금 정점에 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자본에 굴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본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생활 가운데 내적으로 식민지화 되게 돼 있고 그것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자본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정치화 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세계의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면 깊숙이 숨쉬면서 사회 현상과 호흡하고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활동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로지 저만 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효율성을 앞세워요. 이 능력주의는
이 능력주의는 그래서 단순 실용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말하는 실용주의와 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려보는 것인데요. 실용주의 편에서 말씀 간단하게 드렸어요.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보자라는 것인데요. 실용주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토대로 하는 실용주의냐 아니면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냐에서 실용이 원칙을 지배하느냐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로서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실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용주의적인 것이냐. 노예제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채식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속으로 대답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물었을 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가 되고 금지가 돼야 된다. 이런 것 설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노예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유용하면 모른 척 하면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유용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손익을 따지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와 이득과 손해의 문제는 다른 것이잖아요. 서로가 갈등이 있더라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익과 손해가 옳음과 그름을 지배하는 체계, 이게 메리토크라시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로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써먹고 이것을 이대남들이 하고 있다. 오바마가 흑인 남성들을, 그러니까 흑인 남성들은 오바마가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로 흑인 남성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거 전략상 굉장히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 선거는 메리토크라시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범민주진영에 있었다. 미국 범민주진영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바마가 한 말, 흑인 남성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흑인 남성들이 인종주의보다 더 가부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야? 하는 것을 은근히 윤리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속으로 저 새끼가 날 웃네?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한 거죠.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인 거죠. 개인의 감정을 건드렸으니. 사실 흑인 남성들이 왜 트럼프를 찍는지에 대해서 이 미국 민주당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상대할 때 항상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항상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실 수도 있으세요. 트럼프의 본래 그 조상들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그 모태적인 뼛속부터의 이 모태 도덕주의가 있어요. 도덕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라는 것이 이 트럼프에게는 있어요. 트럼프가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망나니에 가까운 특정 개인을 수신할 때 이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신제가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인데 사회에 나가면 망나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지점 개인의 사회 도덕과 전통적 도덕의 충돌, 이 충돌이 나는 이 부분을 이들은 도덕적이냐,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안 하면은 안 하니까 너는 부도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나처럼 내 기준에서처럼 네가 나처럼 하지 않으면은 너는 부도덕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관점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옛날에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재탕이에요. 재탕. 삼강에서 나온 오륜바라고 해서 삼강오륜 있잖아요. 삼강이 뭔가요? 삼강. 삼강오륜의 삼강. 뭐 수신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난감하셨죠? 뭐 임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빼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부자 유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남편을 섬기라고 나와요. 섬겨. 근데 섬겨야 합니까? 부인이 남편을 섬겨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받아들일 자신도 없지만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마화 시키면서 그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500년이 악이 아닌 것처럼 이것 역시 시대착오인 것이지 악마화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잘못된 도덕적
우위론자들인 것이죠. 흑인 남성들을 윤리적 죄의식을 자극해서 투표율을 높게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것이죠. 독일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진작에 서칭을 이미 다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미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게 이유가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백인 남성에 비해 흑인 남성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흑인 남성들은 가족에 대한 생계와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백인 남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흑인 남성들은 가족에 대한 생계와 책임의식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높다. 그런데 이분들을 작동한 원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 흑인 남성분들을 작동한 원리는 뭐냐? 실질임금, 블루칼라의 해고, 실질임금이 흑인 남성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 임금을 저하시킨 이 민주당의 기본 토대인 근로자, 저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근로자라고 말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저는 익숙해서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노동자의 뿌리가 되는 노동자들을 편들지 않았어요. 이 민주당이 기득권화 되면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실질 임금의 저하를 시킨 민주당을 징벌한 것입니다.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답을 하지는 않고 도덕적 우위로 비켜서려고 한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악마화하려고 했던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사법화. 그것이 큰 실패의 요인이다. 트럼프가 낙선 이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기억이 퇴색됨으로써 트럼프는 잊혀짐으로써 죽은 존재가 돼서 잊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를 개인이 지은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법정으로 불러내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언론에 노출시켜서 계속 상기시켜줬단 말입니다. 이 트럼프는 낙선으로 이미 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징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적 이탈 행위를 재판정으로 끌어내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순교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화당이 환기되었다. 이처럼 한국에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 전 대통령 뺐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선거인을 놓고 봤을 때 동일했어요. 그냥 현상 유지 상태였다. 증가가 돼서 당선된 것이 아니었어요. 현상 유지했어요. 유지 상태였어요.
민주당 지지인들은 하지만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기권을 했고.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그들이 봤었던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살림살이를 그들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만 계속 종용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현 정부하고도 동일해요. 우리의 현 살림살이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도덕적으로만 계속 종용했어요. 자기들이 뭐 묻은 개가 누구를 나무래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면서 도덕적으로 이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제정치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있고 전쟁에 계속 돈을 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 대선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첫 번째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한 보름을 좀 넘게 식음을 전폐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니까 뭐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로 체중이 한 5kg가 빠졌어요. 정말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회 문제를 이때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된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정치충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으로 인해서 정치 유튜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홍보해주는 데가 없어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트럼프 씨가 당선된 것이 첫 번째 대선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마 저와 같은 사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식음을 전폐했냐. 인류가 이거 전체주의에 빠지면 어떡하냐. 제가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답답했어요. 인류가 정말 전체주의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 정체주의에 봉착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고 살을 쪘죠. 그런 반면 이번 당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이번 당선 제 마음엔 평안이 왔습니다. 당선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 당선될 줄 알았거든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이 역사가 뒤엉킨 게 너무 웃긴 게 이 바이든 있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거리 제한을 해제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젤렌스키가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쐈어요. 미국 미사일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안방에다가 본토에다가 이 젤렌스키가 미국 미사일 쐈는데 벌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이 전쟁을 보는 시점이 자기가 돈을 냈던 이 전쟁이 트럼프에 의해서 끝나는 순간 러시아가 차지한 땅덩어리는 러시아가 갖게 되니 그것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돈을 댄 이 전쟁이 패배된 전쟁으로 세계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 바이든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세계 3차 대전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을 승인해 줘 버렸단 말입니다. 임기가 코앞에 끝나가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말도 안 나와. 한 발 더 나아가는 결정적인 문서 작성을 한 또라이가 바이든이라고요. 그걸 반면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그러니까 제일 미친 게 바이든이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안도의 한숨을 쉰 이유는 미국의 정통적인 정치 세력은 군사복합제의 우산 안에 있다.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은 트럼프 한 분뿐이다. 군사복합제가 전쟁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아들이 말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도덕적 열등감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리더에서 전쟁을 끝낼 리더로 거듭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뭐 방송을 들을 일도 없겠지만은 그냥 저 혼자 사우팅 하는 건데, 트럼프에게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마시라. 전쟁은 돈이 안 된다. 그러니 하지 마시라. 세일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징벌이 있었으면 사법적으로 징벌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트럼프 현상은 현재의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메리토크라시고, 그것이 메리토크라시는 어떻게 보면은 배능주의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배능주의? 모르겠어요. 배능주의라는 말은 조금 받아들이실 때 배능주의가 좀 가장 적합하긴 한데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리토크라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프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촛불혁명 때처럼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트리거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 친구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나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육성 파일처럼 강력한 트리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는 그 부인의 목소리가 안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보다 큰 폭발력을 지닌 트리거가 나오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작동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더 강력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첫 번째, 촛불혁명과
촛불 시민들로 만들어져서 탄생한 첫 번째 정부, 촛불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의 요구에 수용하지도 응답하지도 않은 채 외면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포장을 했고 시민들의 눈을 속인 것이 들켜버리고 지금 사법기관들을 그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이러한 시스템을 촛불혁명을 통해서 개혁했어야 했는데 개혁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철학적으로만 오늘은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크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행태의 민주주의, 즉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한 문화를 원하고 있다.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촛불혁명 당시에 미디어는 대한매체, 대한미디어가 아닌 매스미디어에 대항을 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를 들면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스피커라고 일컬어졌던 사람,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었던 힘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곧바로 집회지나 광장으로 이끌었던 힘, 원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대한미디어의 등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매체 유튜브의 등장으로 그들의 대한 이제 의존도, 그들이 이미 주류가 되어 있다. 촛불혁명 때 대한미디어의 특징은 기성 이제 언론들이 하지 못한 말들, 집회나 광장을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제는 따로 집회나 광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개인들의 감정들을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 내가 굳이 길거리를 시간을 내서 해당 장소에 나가야 할 감정의 격동을 지금의 유튜브나 기타 방송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장소인 길거리까지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는 웹 2.0 광화문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웹 2.0 광화문 시대 또는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 방송을 보면서 소진된 에너지가
오프라인 광장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점차 소진되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왜 밑정령 광화문 광장은 소수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암묵적이고 조직적이고 지하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소수만을 위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지하에서. 그러다 보니 사이즈가 작으니 홍보도 안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단체들이 공중부양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힘도 강해졌고 모습도 변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MBC 100분 토론이나 EBS 세바시에 나가는 것보다 진보 좌파의 대표적인 매체로는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에 나간다든지 보수 우파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의 한 수에 나간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은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나서 이 출연자들을 보면은 이 두 프로그램이 출연했던 사람들을 더 아는 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매스미디어 100분 토론이나 세바시라는 프로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웹 2.0 시대를 맞이하여 갖게 된 웹 2.0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할 테지만 OTT 콘텐츠 문화처럼 바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쪽을 강화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상호 호환적으로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서 집회 문화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평상시 하는 촉구 집회, 회차로 열리는 행동의 날 규탄 집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델리민주나 이재명 TV에서만 집중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인터뷰와 발언 위주 일종의 화상회의 방식의 집회 방식으로 진행해 가면서 실시간 채팅에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온라인 안에서 그러니까 줌 화상 강의 회의 같은 방식으로 집회 방식을 바꿔가면 어떤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실시간 채팅 참여를 함께 읽어가면서 온라인 안에서 생중계하는 때로는 선문답이 될 수도 있고 문답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참여하는 또 인원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하므로 타 대한 미디어인 유튜브 채널의 촬영을 금지하고 촬영은 따로 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들의 동시 송출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죠.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누적 접속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적 확인 순위 방송이 마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집회 참가 인원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프라인에서의 무대에서처럼 이때 역시도 생방송으로 당대표님 연설을 생중계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집회의 현장 생중계 등이 송출되기 때문에 현장 집회가 송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송출되는 방송의 내용들을 핸드폰이라든지 각종 TV를 보면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각각의 장소나 개인들의 사정에 맞춰서 집회는 가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대체해야 될 여론 수렴 방식에서 정말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집회 문화와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 등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형상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 이런 디지털 광장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각자 귀가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 광장보다 디지털 광장, 그러니까 웹 2.0 광화문 광장이 더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회의 자유를 반영하는 의지인 것이고 집회의 의지인 것입니다. 제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번은 그렇게 터지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해봐서 한번 이렇게 탄핵을 해봤잖아요. 한번 해봐서 어떠한 프로세서로 연결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헌법재판소를 봤을 때 그때보다 현재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은 나가서 힘을 보탤 것이다. 일찍 나가서 힘 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 봐도요. 혁명에 이렇게 다 성공한 국민들이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요. 국민들의 혁명이 모두 다 성공한 국민이 없어요. 유일해요. 우리나라 국민만 어떤 혁명이든 국민이 일어나서 모든 혁명이 다 성공했어요. 국민들이.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제가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효율적으로 쓸 때를 엿보고 있다.
지금은 사법기관 전체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한참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시면 안 돼요. 이재명 재판의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주리스토클라시다. 주리스토클라시. 아까랑 말이 좀 비슷하죠. 다른 말이에요. 주리스토클라시. 이 말은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또 이 말은. 그래서 단어 자체를 그냥 사용을 해버려요. 주리스토클라시라고 사용을 해버리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법 위에 왜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해?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법을 통제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왜 법이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해?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시기가 있어요. 언제였냐? 나치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시기는 나치 때문입니다. 왜 법이 민주주의를 통치를 하느냐? 나치가 다수의 민주적 방식으로 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헌민주주의가 안 된 것이에요. 절차적으로 선거로 당선이 되었죠. 당선된 후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법의 균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이 독일의 다수당의 폭정으로서의 제도적 안착이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돼요. 헌법재판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생겨난 이유는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다수의 민주주의로부터 법의 보호법익은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성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가 인권을 파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수가 인권을 파괴하는데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인 이민자 문제. 사회적 약자를 다수가 압박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인권을 보호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법치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인권입니다. 인권.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인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주권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주권입니다. 민주주의의. 그렇다면 인권과 주권의 제약적 관계인 것인 거죠. 인권과 주권은 제약적 관계이다.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 하지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판사가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법률가 에르와르 랑베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판사의 통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거버먼트 오브 저지라는 말로.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니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한 말로 헌법이 종교화되고 있다. 특히 메가폴리틱, 거대한 대형 정치적 사건에 사법이 결정을 한다. 20세기에는 총 칼로 하더니 이제 다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법으로 이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판사 스스로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판사 스스로가 대신하고 있다. 이 문제가 20세기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K검사와 K사법부도 독보적 위상을 떨치고 있다. 판사가 일종의 사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안 되느니라. 너는 대통령이 될 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2023년에 나온 책이에요.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기본권 연구팀에서 이야기된 내용이에요. 유연정당 해상 사건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말을 했어요. 2023년에. 실제로 기본권 연구팀은 입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예요. 이분들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법부가 최종 판결하는 것이 정치 사법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몽테스키웨 같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통 권력 분립에 따른 상호제약적 방법이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적 다수파가 여당의 소수파, 야당을 공식적으로 정식적 정당인 야당을 선거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사법부의 손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1단계인 거죠. 1단계. 2단계. 심판기관에 실질적 압력을 작용하면서 종국에는 심판기관의 구성이나 심판 결과가 점점 정치화되어 가는 것. 2단계입니다. 3단계. 기관의 판단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악화된다. 우리는 지금 3단계까지 완성되었다. 우리는 지금 3단계까지 완성되었다. 기관의 판단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악화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기본권 연구팀에서 연구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의 3단계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법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를 것이니 여론으로 비춰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입틀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에서 시위 현장에서는 몸틀막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착각하듯이 단지 법을 공부한 사람일 뿐인데, 법이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에서 있을 수 있는, 또는 최하위 그룹에서 최하위 인성을 지닌 자들이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통로일 뿐이고,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지식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선택해 유지하는 것 뿐이지, 어떠한 권력도 특권도 없는 직업군이고 사실은 기피 대상의 최하위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내부의 사람들을 규제하는, 제약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 행정부가 법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 법을 이용해 행정부에 의해서 교란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리크라스티를 말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대표자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순간 주리크라시가 부활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민주주의가 통제, 제약, 그래서 상호제약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데 법치주의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상호 구성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서로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는 아니지만 서로를 동시에 통제하는 이것을 상호 제약적이다. 민주적 절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절반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절반이라고 칩시다. 국민의 절반이 원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해버리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자들도 사법의 공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가슴이 아파서. 당하셨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 가족분들과 함께 다 주변 분들이 당하셨을 고통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잠시 말이 멈췄어요. 목이 메어서. 사법의 용병술 앞에서 기자들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자 여러분들, 당신들 용병이야.
로스쿨 갈 때 리티라는 시험을 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적성 검사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법조인 또는 법학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돼! 라면서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예전 법학과 다니시면서 이제 사법고시 보셔서 법관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런 훈련을 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로스쿨 학생들은 다 받아요. 저도 받았고요. 그런 훈련 받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판결이 다 들어간 것이 이재명 대표 판결문입니다. 제가 판결문 다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본 중에 표본입니다. 그 외에 동사무소 행정 동네에 가시잖아요. 가면 홍길동 써 있으시잖아요. 그 표본 중에 표본이다. 실정법을 토대로 공동의 법을 합의 안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정하는 합의 안에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빼먹네 이제.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입헌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실정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인데, 법률은 개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원칙인 것이에요. 개인의 의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를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민주주의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판결 하나로 인해서 법치주의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도 파괴됐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아주. 이 판결문은 전국에 있는 법대 교수님들께서,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법대 교수님들께서 표본으로 삼아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판결문을 가지시고 수업하실 수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 교수님들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판결문 가지시고 수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정적을 죽여온 역사들에서요, 정적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실체적 힘을 가질 때 그들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 죽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것은 그 시대가 이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최대의 스피커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보, 좌파, 보수까지 아우러서요. 더 이상의 스피커, 대한민국의 최대 스피커는 이재명이 이외에는 스피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독자 수에 따른 채널, 보유 유튜브 채널은 더 이상 정치 유튜브로서 기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기고 나면은요, 그분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나면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떠한 담론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재명에게 마이크를 빼앗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나 1930년대 일제시대만 봐도 독립운동가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을 상황을 보면은 돌아가셨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명한 것을 보았을 때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렇듯이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요, 그들이 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잖아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대상과 함께 담론도 확대 생산됩니다. 그들이 사라지면서 담론도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눈처럼 커져서. 만약 사법재판에서 정적으로 친한 이재명이 제거된다라면요, 제가 예언컨대, 예언이란 말 처음 씁니다. 이재명은 헌법이 개헌되지 않고서도요, 10년 집권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15년 집권한다라고 제 손에 장을 짓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노리는 정반대로도 10년 집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당장 무서우니까 죽이려고. 그럴수록 피선거권 박탈하면 거기에 곱빼서 10년에 20년으로 집권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하건대 숨지 말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현하고 싶을 담론을 점점 더 강화하고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현하고 싶은 담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수침에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로고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투정 부렸더니 힘내라고 그 사진 찍어 올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냥 저 혼자 착각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제발. 당신들 자꾸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라고.